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두 번째 하니까 차분하다. 두어 번은 해야지 그래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부터 잠깐 임시로 MC를 맡고 있습니다. 관세무역 데이터와 지식 컨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는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 박사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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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을 궁금해하시는. 자, 우리 다음 조 과장님. 네, 저는 기업에서 AI와 데이터 교육을 담당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음성만 어떻게 못 살려요? 실수 안 하려고. 너무 안타깝다. 살릴 수 있어요. 이야, 좋아요. 영상이 제일 아깝다 근데 진짜. 자, 우리 김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희 길게 달려왔어요. 벌써 HR 데이터를 만나다라 주제로 벌써 네 번째 회차를 오게 됐는데, 우리 조 과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뭐 사전 소감? 사전 소감. 준비하시고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심정이 어떠신지 한번. 근데 생각보다 네. 좀 아쉬운 느낌도 좀 있어요. 아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제 다루면 다시 안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좀 발전이 저도 될 텐데 그런 내용을 다시 다룰 수 없다는 게 좀 앞으로 절대 안 다루려고. 밑밥 까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뭐 HR 직무 맡은 지 10년 차긴 하지만 HR 데이터 쪽은 뭐 정말 미천하죠. 지식이나 경험이. 대한민국 선구자이시잖아요. 선구자. 뭐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악플 달린다. 네가 뭘 한다고 하면서. 인사 데이터의 최초의 모임장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분석가는 아니니까 뭐 음. 교육을 기획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준비를 했다는 점. 그래서 더 매력이 있게 들린 것 같기도 한데. 아무나 못해. 공부하시겠지. 좀만 틈을 보면 이렇게. 자, 그럼 순서 진행해 볼게요. 자, 네. 우리 저희 데이터올릭 방송 안내를 제가 MC를 보는 관계로 우리 이번에는 김 팀장님께서 한번 방송 안내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계속 라이브로 고치고 있는 거야? 네, 할까요? 네, 방송 안내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시청 또는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는 약 1시간 전후 분량의 오디오 팟캐스트가 방송되고, 유튜브에는 오디오 팟캐스트를 개당 15에서 20분 길이의 서너 개 소 에피소드로 분할해서 방송됩니다. 쥐압. 네, 데이터올릭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영어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쉐키렛. 주소는 facebook.com/dataolic4입니다. Check this out. 방송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공식 이메일 주소는 dataolic4@gmail.com입니다. 문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협찬, 업무 제휴 등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야, 이거 되게 지저분하다. 나 지금 P랑 F랑 막 지금 발음할 때 막 섞여가지고. 야, 나를 그렇게 비웃더니. 김팀 뭐 L 들어가지 않았어요? 막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페이스북 페이지랑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나 또 지 네이티브인 줄 알았네. 저거 너무 오랜만에 다 같이 엄청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래퍼 보내드리고 싶네. 저 파장해갖다가. 분위기를 업시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잘 됐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올릭 18회에서는 데이터올릭 꿀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 박 박사님께서 아주 즐거운, 재밌는 꿀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크롤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물론 내부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은 파일 불러오기,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가 있을 텐데 외부 데이터는 역시 크롤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텍스트 분석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계속 한글 텍스트 분석 자원으로 쓸만한 게 뭐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제일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확보하기 좋은 자료가 뉴스 텍스트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R에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N2H4라는 네이버 뉴스,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크롤링하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거의 제약사항이 네이버 뉴스 페이지만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극복을 해보고자 뉴스페이퍼라고 하는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패키지 이름이 패키지 이름은 뉴스페이퍼입니다. 뉴스페이퍼. 네, 그래서 이게 R에서 설치하는 패키지인 거죠? 네, 아래 패키지고요. 지금 현재 46개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54개 신문사였나요? 그 중에 46개 신문사를 기사 페이지 링크를 넣으면 제목, 본문, 누가 썼는지, 사이트가 어딘지, 언제 발행했는지, 언제 수정했는지 라는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 원 언론사의 페이지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사 링크, 기사 URL을 넣으면 네,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폼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기능을 좀 제외하고 그 직접 링크가 있으면 정보를 갖고 오기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삽질을 벌써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나 몰라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갖고 이런저런 편의를 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지금 뭐 50개쯤 되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홍보라기보다는 알려서 써보십시오라고 해볼 만한 수준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N2H4 패키지를 소개하고 나서 계속 듣는 말이에요.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전체 뉴스를 갖고 오기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검색을 하면 네이버 뉴스에 올라가 있는 뉴스 말고 그냥 각 신문사에 올라가 있는 뉴스도 검색이 많이 돼요. 그러겠죠. 기본 링크가 다 네네, 그거고 네. 그건 어떻게 갖고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못 갖고 온다고. 언제 다 그걸 만들고 앉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네. 다 만들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하나 만들면 나머지가 알아서 잘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목표는 제가 미디어 맵인가 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가 700개쯤 되더라고요. 신문, 방송, 뭐 인터넷 매체 다 네, 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뭐 각 사이트마다 베리에이션은 있겠지만 뭐 그래도 한 200개까지만 커버해도 거진 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에 올라오지 않는 기사도 수집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인 건가요? 정확하게는 검색에 걸리는 링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이버에서 검색된 네, 네이버 뉴스 검색을 하면 원 뉴스 사이트의 링크가 우선은 걸리고 거기에 네이버 뉴스에 게재가 됐으면 그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URL 검색된 URL에 네이버 뉴스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가져오게. 네, 그래서 그냥 그 원 사이트 소스로 가서 갖고 오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갖고 오는 방법이어서 이제 모든 사이트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한 함수로 커버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N2H4의 확장판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N2H4에서 제대로 기능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뉴스 검색 결과물이에요. 검색 결과물. 네, 왜냐면 그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이제 검색 품질이라든지 자기네 데이터 이런 입장이기도 해서 그렇겠죠. 네. 검색 쪽 결과물을 바로 컬러링하는 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막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좀 적은 수라면 자기가 텍스트를 갖고 오고 싶은 범위만큼의 결과물이라면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제작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커버가 확보가 되어서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github.com/ 데이터 반사잖아. 네, github.com/ 네, 슬래시 포크온LP/ 뉴스페이퍼입니다. 포가 아니죠. 4죠. 4. 네. 저 알파벳은 네. FOR 나도 까먹었어. NLK. FORLK 아닌가? FORKONLP입니다. FORKN KONLP. 네, 제가 포크 NLP 아니에요? 네, 맞아요. 포크 NLP. 포크온 LP. 포크 온 LP. 네. 이게 뭘 갖다 말장난한 거냐면 코리안 NLP 갖다 말장난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웃던 개그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크온 LP라는 GitHub 사이트 내에 뉴스페이퍼라고 준비되어 있고요. 레포가 거기에 설치 방법, 그 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사이트 크롤링 결과 예시물까지 다 리드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텍스트 분석을 연구하고 계시는 많은 전국의 분석가분들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네, 맞아요. 굉장히 유용한 툴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 데이터 올리기의 꿀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자,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7회차에서는 네, HR 데이터를 만나다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내외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구글 그리고 화장품 회사 때 봉봉 백화점이요? 아 봉봉은 오렌지구나. 아, 네. 봉봉 언제 나왔어? 봉통 백화점 백화점 봉통 그리고 쉐브론 예 석유회사 쉐브론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카카오의 사례 카카오 파이랩의 사례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HR 데이터를 만나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그런 분석가가 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팁이고요. HR 분석가. 네, HR 애널리스트라고 보통 하죠. 네, 피플 애널리스트나 그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몇 가지 논의거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R 애널리틱스 혹은 AI나 데이터를 HR에 활용하는 게 맞아? 이런 좀 몇 가지 이슈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패널분들이랑 논의를 시간이 허락한 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뭐지? 성과 측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게 뒤쪽에. 뒤에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논의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HR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 참. 아니 말했잖아. 제일 관심 있는 거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4시간을 참아야 빙고입니다. 역시 타이핑됐던 코드는 지워지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조 과장이 안 남긴다 시간. 미리 얘기하면 어떡해. 맞네. 애널리스트만 가지고. 저는 생소한 단어인데 HR 어널리스트 이게 네네네. 어떤 걸까요 이게? 네, 보통 애널리스트 하면 뭐 증권사 이런 데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예. HR 애널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그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HR 애널리틱스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구글에서 갖고 왔어요. 업무 정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면 기업 내부의 혁신 연구소 역할을 하면서 조직이 계속해서 일하기 좋은 장소가 되도록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명시를 해요. 사회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대상을 네, 실험하고 조사하고 연구한다. 사실은 사회과학 방법론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통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의 의사결정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파이랩에서도 그랬지만 만약 그렇다면 어떨까? What if? 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궁금증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 네. 그리고 구글이 항상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을 채용하고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HR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격이나 선호 자격 같은 걸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걸 지망하고 있는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렇죠.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혹은 HR 직무에 계시는데 현재 분석 업무를 좀 더 하고 싶다. 아. 네. 그러나 좀 명시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이런 양적 연구 관련 학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업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계 분석이나 가설 검정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든지 회귀라든지 요인이라든지 T 검정, 분산 분석 등 이런 것들 수행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선호되는 자격, 우리가 좋아하는 R, SPSS, 스테타 같은 통계 분석 언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또 엑셀이 없네. 그러니까 파이썬도 없네. 엑셀과 파이썬 통계 분석 언어가 아니죠. 와, 그 반박할 수도 없고. 날미워. 아유, 맞지. 그치? 어그로를 얼마나 끈 거야 지금? 아니지. 맞지. 괜찮아. 난 한 말도 안 했어. 누가 말한 거야 방금? 몰라. 지금 얘기해놓고 아차 싶은 거야. 아니 통계 분석 언어가 아니라 그랬죠. 통계 그러니까. 분석을 못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통계 분석 언어는 아니죠. 그럼요. 그렇죠. 주어가 없었다 뭐 이런 거 같네.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김 팀장님 저거 3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김 팀장님 저 멘트를 3번 정도만 반복해 원하신다면. 조 과장 오늘 오프닝으로 넣을 수 있어. 조 과장 오늘 이런 식으로 할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SQL 같은 데이터 처리한 경험도 필요하고요.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분석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한 경험, 급변하는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건 좀 일반적이다, 그죠? 어쨌든 그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HR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역할. 근데 이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특히나 HR 애널리틱스한테 이 기술을 다루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도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필요해요. 다른 분석가보다도 네. 조금 더 특화돼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파이랩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근데 HR 업무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사 잘해야 된다면서요. 그거 그만해. 근데 그분이 이거 들으면 진짜 소름 끼치겠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긴 기억 못 하지만. 하실 아니, 것 그럼 같아. 어떻게 기억해? 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한두 명이 얘기했어. 그거. 보통 때린 사람 기억 못 하거든. 그럼요. 그럴 수 있겠다. 어쨌든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역량을 정의한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HR 애널리스트에게 필요한 역량을 SHRM이라고 하는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와 IES라고 하는 영국 고용연구소가 정의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조금 이렇게 명목화 해놓은 거예요. 이제 카테고리화 해놓은 건데 비즈니스 감각,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얘기하는 거죠. 비판적 평가, HR 전문성, 관계관리, 윤리적 실천 이런 것들. 윤리적 실천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인사정보를 다루니까. 네. 중요하겠네 진짜. 그리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명확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플한 버전으로도 한 7개 정도 과업이나 역량을 보는 게 있는데 비즈니스 감각, 데이터 분석, 관계 관리, HR 전문성. 여기서는 특이하게 HR 전문성이라고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HR 애널리스트는 당연하게도 HR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그쵸.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어떤 변수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지는 HR 전문성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도메인 그 날리지 없는 분들이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분들이 없으면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 정의가 안 되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물론 처음부터 통계나 이런 것들 배워서 HR 애널리스트 가는 것도 가능성은 있으나 기존의 HR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분석을 배우시는 게 더 전 파워풀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분석부터 배워가지고 HR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 면이 아까운 거지? 누가? 아깝대. 어디 쪽이 아까운 걸까? 나 말 잘못했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낚이고 있어. 실제로 그 연구 결과는 아니고 그 리포트 된 게 하나 있는데 HR에서 커온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HR 애널리스트라는 과업을 내려놓고 조직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딴 거 해도 되니까. 네, 딴 거 해도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에는 HR은 너무 좁아. 좁기도 하고 HR이 좁아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좁은 거죠.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러니까 HR 애널리티스라는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게 그 외에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데이터 분석가면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성향이 다르지. HR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 이제 도메인에 국한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존 도메인 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하나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저는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조심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분석가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에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분석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안 되더라고. 시간을 막 투입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아, 저거는 재능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도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연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근데 데이터 분석 쪽 영역도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이나 통계, 데이터 감각에서.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의 자질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의된 게 있어서 좀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몇 개나 해당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 내가 HR 애널리스트라는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나도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의 자질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특성 7가지. 맞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다루는 것이 즐겁고 우리 멤버도 한번 해볼까요?
숫자를 다루는 것이 즐겁고 통계와 수학에 흥미를 느낀다. X.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세모. 세모. 저도 세모. 세모.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물과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왜 작동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네모. 어때요? 네모. 네모는 뭐예요? 비행기가 왜 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궁금하다. 더 이상- 궁금하다. 설명해줘도 모를 것 같아서 궁금하지도 않는데. 두 분 어떠세요? 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저도 그죠? 동그라미입니다.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럼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저분은 이걸로 본질. 돈도 벌 수 있는 분.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돈 내는 사람. 이해습니다. 여기네. 클라이언트를 봐야지. 희맨이 누구인지를 돈을 보냐. 그래, 야,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된다고. 돈 주는 사람 따라가야지. 형 따라가지 형. 형 따라가야지.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형이잖아. 밥 사주면 다 형이고 막. 난 여기서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나올 줄 몰랐어. 우리 너무 방송이 좋다. 언제였어? 자, 네 번째. 계속해보죠. 네. 데이터 수집의 프로세스와 분석의 결과에 대해 의문이 들며 때로는 회의적인 태도도 보인다. 동그라미.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분들 많죠. 데이터 속에 숨겨진 핵심 테마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분석가로서 좀 보여야 되는 건데. 하고 싶어 한다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감각적으로 그걸 딱 찾아내는 사람도 있더라고. 감각적으로. 네, 딱 보면 보이는 거지. 관상이나 역설. 이거는 좀 훈련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 많이 패턴을 보고. 계속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6번째, 7번째도 좀 자질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질문하기 전에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즐긴다. 이상한 사람. 그렇죠. 아니, 대답을 하는 중인데 이상하다. 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냐는 거죠. 음. 네, 진짜 스스로 즐기느냐 아니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발견하고 깨달은 시사점을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자, 여기서 4개 이상이신 분 어느 분들 계시나요? 다 해당되지 않아요? 네. 거의 다. 4개는 이상인 것 같아요. 4개는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4개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자질과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장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까? 저는 데이터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먼저 정의하자. 내가 도메인에 있고 HR 도메인에 있고 지금 내가 맞닥뜨려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방법론들이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그 다른 기업 가서 이제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HR 도메인에 계시던 분들이 공부해서 애널리틱스 한다고 이제 막 시작을 하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걸로 잘하던 걸 왜 넌 또 분석 가지고 한다고 하니 임원분들이 이런 거 다 뭐 의사결정 이미 내린 건데 너 왜 그걸 자꾸 반박하려고 하니 네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핏값이 뭐고 설명력이 뭐니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가 기존의 의사결정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조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해왔다. 이상하게 해온 조직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70% 정도는 기존에 했던 의사결정과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신기술과 어떤 방법론을 배우면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싶거든요. 드라마틱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이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기존의 의사결정을 뒤엎는 30%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착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도 인정받기 어렵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언을 드린 게 오히려 기존의 구성원들의 생각, 기존 리더의 생각, 기존 경영진의 생각을 더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HR 애널리틱스를 첫 번째 과제로 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나 그날 조화단이 이벤트 너무 내가 뻑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싸워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네가 아니라 그래? 근데 신뢰를 주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히려 리더나 구성원들이 더 먼저 요청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한번 분석해봐 줄 수 있을까? 네가 분석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맞는지 한번 확신을 얻고 싶어. 이런 것들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기득권의 정책과 관습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 분석. 딸랑딸랑. 공고하게 하는. 네. 돈 내는 사람. 역시 그래야 돈을 그쵸. 형이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던 삽질을 더 오래 하게 하는 분석.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로 기존의 관행을 바꿔줄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해줄 수 있는 분석을 했을 때
저건 맞을 수 있어라고 힘을 얻을 수 있을 신뢰를 것 얻은 같아요. 다음에 또 네네네. 신뢰를 얻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유 그래도 이왕 배우고 써먹으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좀 어렵겠죠.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이랩 카카오 얘기했던 거랑도 비슷한 기조인 것 같네요. 일단 아 그러네. 구성원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고 수용되어야만 그 다음에 또 네. 재밌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작은 것도. 이렇게 네. 하는 것도 그렇죠.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분석가로서는 견지하지 않는 관점이기는 해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외부에서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조직 내부의 뭐 정무적인 판단이랑은 별개로 그냥 데이터로만 결과를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팀을 꾸린다고 하면 그러면 또 고려를 해야겠다는 네. 생각도 지금 물론 드네요. 데이터를 마사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프레임으로 설명할 거냐는 것도 이슈잖아요. 데이터는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걔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다른 거지.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예를 들어 제가 봐도 인상은 피해킹을 하자는 얘기로 들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게 뭐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조직의 수 의사 있어요? 결정에 맞는 분석 결과만 보고하는 거죠.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요? 심지어 그건 피해킹이 아니야. 피해킹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제 지난 회차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이런 패턴을 보이더라. 그래서 퇴직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더 퇴직하지 않게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불안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기존에 의사결정하시는 경영진 분들이 야 퇴직하는 친구들은 야근을 많이 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냥 단순하게 야근 많이 하는 사람 퇴직한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경험적으로만 알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구성원들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널리틱스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진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그 의사결정을 좀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퇴직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야근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HR 입장에서 실제로 퇴직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긴 해요? 하이 퍼포먼스 인디비주얼일 때는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못 나가게 하는 게 득일 수도 있고 실일 수도 있는 두 가지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어요. 일단 퇴직은 로스예요. 웬만큼 성과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똑같은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우리 조직에 적응시키는 게 엄청난 로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정말 성과를 내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퇴직하게 될 경우에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기술 직군 같은 경우 이 사람 한 명이 갖고 있는 특허, 경험, 지식 이런 게 엄청날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리텐션 시켜야 되니까 유지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돈 주고라도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퇴직 확률이 막 높아져.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보안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들고 나가지 않나. 방어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무통보 퇴직하는 경우도 좀 있대요. 무통보 퇴직이 돼요? 그건 법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법을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든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 PC를 가지고 뭘 했는지, 회사에서 어떤 자료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신 이게 퇴직 징후가 보이면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사람들한테 갈 중요 기밀 같은 것들 좀 관리를 한다든지 예,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거죠.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약간 조심스럽긴 하다.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조금씩 넘어가서 드디어 박 박사님이 기다렸던 논의의 장으로 넘어갑니다.